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이후 커리어 최고의 폼을 달리고 있는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레시포드의 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태생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 말 그대로 자신의 축구 커리어 전체를 맨체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유스에서부터 올라와 1군 선발 출장, 그리고 지금은 팀의 핵심까지 맡고 있는 클럽 팬들이 가장 원하는 성장 루트를 밟은 것이죠. 레시포드에 대한 만족감은 맨유의 전설 알렉스 퍼거슨경의 언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레시포드는 내가 생각하는 맨유의 대표적인 사례다. 맨유는 잉글랜드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클럽이며 레시포드가 그 결과물이다. 그는 신선한 충격이다. 다른 팀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구단에서 직접 성장시킨 선수라는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 특급 유망주의 등장은 데뷔부터 아주 강렬했습니다. 15-16 시즌 유로파리그 32강전, 당시 맨유는 덴마크의 미트 윌람과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 워밍업 중 팀의 득점포 역할을 해줘야 했던 앙토니 마시알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출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 기회가 레시포드에게로 돌아갔죠.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선발 출전이었지만 여기서 레시포드는 자신의 진가를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마시알의 포지션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로 들어가게 된 레시포드. 그는 후반전 63분과 75분 내리 두 골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23년 마샬과 레시포드의 지금을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운명이네요. 인상적인 데뷔 후 레시포드는 15-16 시즌부터 몇 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점차 팀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레시포드의 성장에 필요했던 시간이 하필 맨유가 부진했던 시기와 겹쳤다는 점입니다. 맨유는 퍼거슨경의 은퇴를 기점으로 거짓말같이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듭되는 영입 실패, 특정 선수와 감독 간의 불화 같은 일들 때문에 팀 사기와 분위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흑기가 시작된 거죠. 이 어두운 시기에 맨유 수뇌부는 마커스 레시포드라는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18-19 시즌을 앞두고 레시포드에게 등번호 10번을 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축구에서 10번이라는 등번호가 펠레 이후 팀의 에이스 공격수에게 주는 번호인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생각엔 팀이 부진할 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팀에 훌륭한 매니저 혹은 경영진이 들어와 위에서부터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것. 두 번째, 선수단에서 사기를 올려주고 팀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선수가 있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팀의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것. 당시 맨유가 레시포드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10번이라는 의미 있는 번호를 어린 레시포드에게 넘겨 구단 유스 출신인 그가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길 원했던 건데요. 하지만 레시포드는 이후 나름대로 활약을 하긴 했으나 구단이 원했던 역할을 수행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상 이슈에 시달림과 동시에 폼 하락을 겪으며 팀의 암흑기 탈출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죠. 정작 이 역할을 해준 선수는 포르투갈에서 날아온 다른 사람이었으니 그에 대해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금의 레시포드입니다. 테나흐 감독의 시스템에서 레시포드는 공격의 핵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월드컵 이후 레시포드는 10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뽑아내며 자신이 테나흐 시스템의 핵심 공격 자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폼은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죠. 레시포드의 이러한 상승세는 팀에 새롭게 합류한 베니 메카시 코치의 존재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나흐는 메카시 코치의 공로에 대해 나는 공격 진영에서 뛰어본 적이 없다. 공격수로 뛰어본 메카시 코치가 있어서 행운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그가 채워주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말처럼 메카시는 맨유 공격진들, 특히 레시포드에게 공격 플레이에서의 포지셔닝과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강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22-23 시즌 들어 레시포드가 상대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 골을 터뜨리는 장면이 늘어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웨스트햄과의 14라운드 경기에서 보여준 상대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 넣은 헤더골은 이전 레시포드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레시포드 역시 자신의 변화에 대해 메카시 코치가 확실히 나를 도와줬다. 그는 언제나 공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준다 라고 말하며 메카시의 코칭에 대해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레시포드를 테나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테나흐가 레시포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 빌드업의 종착지입니다. 이건 주로 맨유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상대할 때 요구하는 역할인데요. 이전 테나흐의 전술에 대한 영상에서 테나흐의 목적은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벌리게 하며 볼을 상대 진영까지 끌고 올라간다. 현재 맨유에서 이 빌드업 과정의 최종 종착지는 대부분 레시포드가 있는 왼쪽입니다. 현재 맨유는 상대 수비의 공간을 끌어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쪽 측면을 이용해 수비 밸런스를 이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빈틈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하죠. 이전 영상에서는 이 전술로 공략하는 것이 이곳 하프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반대편 측면입니다.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을 이용해 우리 팀 선수가 큰 패스 한 번으로 방향 전환을 넣어준다면 아무리 상대가 빠르게 정비를 한다 한들 약간의 흐트러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쪽 측면, 즉 왼쪽에 위치한 레시포드가 보다 수월하게 박스를 향한 돌파를 감행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즌 맨유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방향 전환이 가능한 선수가 무려 2명이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카세미르와 에릭센, 이 두 미드필더가 레시포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고 있기에 레시포드는 우리 팀 공격 빌드업의 종착지로서 상대의 골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테나의 축구에서 레시포드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역습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맨유가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전력이 강한 팀과 경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현재 맨유는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빠른 공격 전환을 염두에 둔 수비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 진영 쪽에서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할 경우 그 볼은 맨유 공격 전개의 키플레이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역습 상황에서의 레시포드는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에서보다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진영을 공략합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유기적인 패스플레이, 빠른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의 혼란을 유도하는데요. 이 모습이 잘 드러난 건 최근 맨유와 아스날의 21라운드 전반 16분경 터진 레시포드의 득점 장면입니다. 당시 레시포드는 루크쇼와의 협력 압박으로 사카에게서 볼을 탈취해냈고 그 볼이 앞에 있던 키플레이어 브루노에게 전달됩니다. 레시포드는 압박에 성공하자마자 중앙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며 이를 확인한 브루노는 다시 레시포드에게 볼을 넘긴 후 자신은 왼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때 아스날의 수비는 이 두 사람의 동시 역습 그리고 앞에 있던 베오르스트의 존재 때문에 타이트한 수비를 하지 못했고 볼을 끌고 오는 레시포드에게 박스 앞쪽 공간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 결과 여기서 레시포드의 경이로운 중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아름다운 골이 터지게 되죠. 월드컵 이후 올라올 대로 올라온 레시포드의 경기력, 공격 자원들끼리의 좋은 호흡이 어우러져 탄생한 맨유의 역습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포드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레시포드의 미래라.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있어 다른 팀으로 옮기는 레시포드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맨체스터 출신이라는 상징성, 유스 유망주 출신의 로열티, 기복은 있어왔지만 결과적으로 팀의 핵심으로까지 성장한 히스토리까지 레시포드 개인의 의사는 몰라도 구단 측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선수라는 건 분명하죠. 저는 어느 정도의 기량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맨유가 레시포드를 끝까지 잡아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 22년 레시포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링크가 발생했을 때도 테나우는 우리는 레시포드가 이 팀에 있어 행복하다. 그를 잃고 싶지 않다. 우리의 계획 속에 레시포드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향후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레시포드가 그리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맨유는 레시포드의 경기력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 선수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명문이라고 말하는 팀들을 보면 팀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존재해왔습니다.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토티, AC 밀란의 파올로 말디니, 그리고 맨유의 폴 스콜스 등 유스에서부터 시작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까지 성장. 그 끝엔 마지막까지 한 팀에서 뛰다가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친 인물들이죠. 팀의 아이콘은 구단의 전성기를 이끌고 모든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며 팬들로 하여금 클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레시포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들은 레시포드에게 미래의 아이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인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전성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그가 앞으로 축구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